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날이 추운 만큼 톡은 뜨겁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재판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정말 예측을 못했던 건가요? 네,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주에 사실 비명계 친명계 할 것 없이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1심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미리 예측하는 모양새에 있어가지고는 윤상현 의원이 80만 원 예고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민주당 안팎에서 많아야 80만 원 이렇게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약간 불만을 가지는 목소리를 낸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윤상현 의원과 결을 같이 하는 모양새 때문에 재판부가 80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70 아니면 90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민주당 안에서 100만 원 이하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일 것이다라고 굉장히 자신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는 피선거권 상실 10년에 가까운 중형이 나온다는 것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네. 당일날 이제 선고 결과가 나오고 바로 이제 여당에서는 관련해서 SNS에 본인들 이야기들을 막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야당을 공격하는 메시지였었는데요. 원래는 한 4시 45분 정도에 논평을 낸다라고 민주당에서 밝혔다가 5시에 긴급하게 최고회의를 잡고 2시간 동안 또 회의를 하는 모양새를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는 하는데요. 우선은 1심 판결 대응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좀 내부적인 비판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이는 과정도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좀 말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뭐 아무래도 좀 지금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또 그걸 짚는 과정에서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 상황도 있었다라고 목소리가 합니다. 높아진 대목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가도록 그냥 우리가 도대체 뭐 했냐 여기서 이제 목소리가 의견이 갈렸다라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결과 자체가 워낙 예상치 못했던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한 좀 비판적인 지점에 대해서 짚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난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 여러 루트로 이제 그 접해 보면 민주당이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도 예상 못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득이만면한 표정을 가지면서 메시지가 바로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로 세게 나올 거다라고는 여당에서도 좀 놀랬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표정 관리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표정 관리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너무 신나 죽겠는데 지금. 네, 뭐 좀 얼마 만에 여권의 호재입니까? 지금 지난 올해 들어갔고 거의 유일했던 것 같은데 대왕고래보다 이게 호재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거 억지로 만든 거니까.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러니까 계속 유죄가 나올 거라고 외치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무죄 가능성도 일부 있고 유죄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유죄가 나온다면 벌금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직상실형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세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기대였던 건데 사실 윤상현 의원이 80만 원 예상했을 때 국민의힘 안에서 좀 별로 안 좋은 얘기도 좀 나오고 했었죠. 그렇죠. 사실 이제 100만 원 이상을 다 바라고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이고 훌쩍 넘어가지고 이렇게 나와버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은 진짜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녹슨 꽹과리를 꺼내 든 거죠. 그동안 칠 일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전국이 안 좋았던 거를 반전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만들었다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논평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뭐 한동훈 대표 어제 뭐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 발언 되게 길게 했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이 한 8분 10여 분 가까이를 거의 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법리적으로 왜 유죄인지를 조목조목 얘기하는 약간 그런 식이었거든요. 페이스북 메시지도 굉장히 많아졌죠.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1.4는 방향을 가고 있는데 뭔가 친윤계와 친한계가 이렇게 뭔가 공동의 이 목표가 확고하게 서게 되면서 뭔가 어쨌든 여권 입장에서는 정말 전례가 보기가 드문 그런 어떤 현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역시 단합은 공동의 적 앞에서나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네. 국민의힘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물론 또 여기에 또 이제 당 게시판 문제도 있고 이것저것 섞여 있다 보니까 친한계 친윤계 입장이 좀 다르기는 한데 친윤계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신들한테 불리한 게 지금 거의 약간 희미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6일 뒤에 위증교사 사건 또 1심 판결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 법정 구속? 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법정 구속을 얘기를 하는 거는 2023년도에 이미 그때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때 체포동의안 통과될 때 그 안 중에 같이 이 위증교사 사건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실형이 나오면은 바로 이제 이 구속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좀 이 해석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는 총선을 치르고 국회도 바뀌었고 회기 자체가 아예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때 했던 안건이 지금도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이게 일단 전례가 좀 없다 보니까 해석이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 실제 그러니까 그 당시 수사 단계였고 지금 재판 단계인 거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이 잘 정리를 했던데 만약 법정에서 구속을 하려면 재판부가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잖아요. 선고를 하면서. 근데 이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구속영장은 그때 기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새롭게 필요해요. 근데 구속영장을 지금 회기 중에 의원한테 선고를 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한다고 하면은 사전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재판부가 지금 아직 판결 선고도 안 한 상황에서 국회에다가 이재명 대표 이 체포동의안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유죄를 선고할 거라는 거를 미리 깔고 예고하는 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따져봤을 때 현실적으로 법정 구속은 거의 어려운데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얘기하는 게 저번 얼마 전 페이스북 올린 것도 그렇고 이거 다 내 덕이다. 저기 시행령 검수 원복한 것 때문에 딱 위증교사 이만큼 온 거고, 이번에 체포동의안 이것도 다 있으니까 자기가 다 법무부 장관한테부터 쌓아온 거야. 즉, 이재명의 대항마는 나야. 이재명을 가장 잘 잡는 건 나야.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부각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지지층에 호소하는 정도 메시지로 봐야지 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실형을 전망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전망하고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앞에 이제 공직선거법은 한 벌금형 정도가 나올 것 같고 그 뒤에 있는 위증교사부터 진짜 약간 실형이 나오지 않겠느냐 약간 이렇게 차등을 두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부터 세게 나오니까 그럼 위증교사 더 세게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다들 막 신나가지고 막 안에서 막 기대감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위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교사도 없었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는 선거 결과를 보고 이후에 어떤 시계제로 상황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만에 하나 이제 이 상황도 이제 중한형이 나올 경우에는 사실 또 28일에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재의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제 국민의힘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정말 시계제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물론 지난주 금요일 재판도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의 생각보다는 중간형이 나왔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월요일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우선 그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법의 영역에서 이제 정치 영역으로 좀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좀 두 개의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제 다수의 언론이 막 썼더라고요. 비명계가 이제 그 조직적으로 이재명 체제 흔들게 나서지 않겠느냐.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진행자께서도 이야기를 어제 하신 걸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당내에 그럴 만한 지금 구심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과 지지자 분포를 봤을 경우에 지금 쉽게 무언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다른 주자들이 나서는 게 그렇게 마음을 사기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선은 지금의 상황들이 정중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비명계가 당장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그 주류 정치인들의 대체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뭐 당장 어제 김동연 지사의 어떤 그 스탠스를 보더라도 그게 이제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가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몸을 푸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움직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망은 당연히 가능한데 그 움직이는 게 뭔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도전을 깔고 있는 거냐는 최근에 나온 여러 메시지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할 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그 소위 이제 문재인 정부 출신 이제 현역 의원들도 다 같이 이제 입장도 냈고 김동연 지사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소위 뭐 비명계라고 불리는 그 어떤 사람들도 이번 재판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약간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이재명 대표를 좀 비판한다거나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비명계가 움직이는 것만 갖고 이거 봐 비명계가 뭐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흔들 거야라고 하는 거는 약간 너무 정치부 기자들이 정치부 문법에 맞춰가지고 기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기사를 써요라고 질문하려고 했더니 벌써 답을 주시네요. 네, 그런 문법으로 써서 하면 조회수 나오고 적당히 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그런 해석이 뭐 불가능하다거나 한 건 아니지만 약간 지금 상태 섣부르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야권에서 항상 갈등 구도나 이런 것들이 기사 쓰기도 편하고 그게 또 재밌으니까 정부적으로 그렇게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약간 지금 그러니까 친한 게 기사 쓰는 거하고 지금의 친명 비명 기사 쓰는 거는 현 단계에서는 약간 좀 결이 다르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자 실 가면 편하겠어요?
뭐가요? 그렇게 얘기하고 기자실 가면 제가요? 뭐 어때요? 동료 기자들이 그냥 뭐 아, 레이저 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참기자들은 다 뭐 저 같은 해석에 동의할 겁니다. 예. 굉장히 이 굴하지 않는 모습. 그런- 예. 솔직한 어떤 업계의 사정을 또 박우신 기자가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정중동이긴 하지만 각자의 기대감들이 비명계한테 있긴 있다. 그리고 당장 이제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해에는 어떤 활동을 좀 할 것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지금 삼김이라고 해가지고는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삼김만 있는 게 아니다, 사김으로 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그 측근들이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네. 이제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당사자들은 좀 정중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의 기대감 혹은 뭐 이렇게 좀 부추김도 있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만약에 이제 26일에 있는 위증교사 사건도 정말로 유죄 판결이 나와. 근데 그 형량도 꽤 세게 나와. 이래도 지금 이 그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저는 당분간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주류는 친명계가 완전히 지금 잡고 있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로 공고하게 체제가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1심이 세게 나왔을 때 지지층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막 결집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 이재명 대표 억울하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렇게 재판의 판결이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당분간은 오히려 더 결집할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서 뭔가 이탈하는 움직임이 현 당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당장 25일에 뭔가 선고가 강하게 나와가지고 이재명 체제가 흔들린다? 저는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나중에 2심 이상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결국은 관건은 제가 볼 때는 2심 속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간이 언제 열리냐의 그렇죠. 문제인 것인데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예단에서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지지자들한테 돌을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렇죠. 정치인들이 좀 조심을 하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떤 여론조사에서든 여야 통틀어서 대권주자 1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다른 정치인들한테 도전의 공간들 좀 좁히는 것이 있어서요. 그 지지율이 만약에 좀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또 공간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그 이른바 김건희 명태균 의혹이 거의 2달 가까이 지속이 되면서 거의 뭐 블랙홀 아니었습니까? 거의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어떤 이런 형국이었는데 자,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6일 뒤에 또 판결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속칭 물타기 내지 이슈 전환이 이루어지느냐. 국민의힘은 이제 당연히 여기 이제 그 초점을 두고 좀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11월 7일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목요일날 잡히고 바로 그 다음날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렇게 검찰에 이제 소환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영장을 치고 구속이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앞서서 원래는 이후에 하려고 했던 기자회견을 당겨서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야당에서는 굉장히 좀 기획되어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지금부터는 지금 여당의 시간을 가지고 와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좀 그런 게 좀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고 뉴스밸류 자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 쪽으로 확 쏠렸지 명태균 씨 기사는 완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그러한 의심들이 좀 이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소위 명태균 씨 관련한 이슈는 이슈 자체가 지금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어쨌든 명태균 씨가 구속되는 상황에서 그 이제 더 이상 뉴스를 통해 가지고 물론 여전히 유의미한 보도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규명되시는 부분들은 지금 많이 이미 나온 상태고 약간 공은 지금 검찰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표 관련 판결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명태균 씨 관련 이슈는 약간 페이드아웃되는 기류기는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조금 얹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가 나왔기 때문에 또한 요 몇 주간은 아마 명태균 씨 관련 이 이슈가 잘 안 드러나겠지만 근데 또 이게 또 다시 또 교체되는 시기가 분명히 연말 되면 올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뭐 이게 명태균 씨 이슈는 결국 김건희 여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장 특검 재표결 뭐 거부권 행사하고 나오겠죠. 재표결 뭐 그럼 또 부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부결되고 나서 그럼 또 이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들이 계속 있을 거고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한 검찰 수사의 방향이라든가 지금 다 사건 병합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쾌재를 부르고 있는 요새 명태균 씨 여기 좀 들어가나? 여기 좀 이슈 뉴스지면서 좀 사라지나라는 거는
길게 못 간다. 또 몇 주 뒤에 저희 또 이 자리에서 또 명태균 씨 얘기를 또 다시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참 기저효과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그러니까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했고 심지어 그 방법론이 명리학자라 역술학자를 동원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 나왔다면 그 뉴스 밸류가 굉장히 크고 충격적이다라고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김 여사 관련해 있는 무속 논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 보니까 단건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의 파급력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효과. 반향이 거의 없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러니까 정말 이 뉴스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야당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좀 봐야 되나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건이 왜 사건이 되냐면 일상의 틀에서 벗어날 때 그게 사건이 되는 건데 이제는 의혹이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한 의혹은 더 이상 이제 사건 취급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이상한 게 정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명리학 관련 뉴스가 나와도 뭐 김건희 여사 의뢰 그랬겠거니 뭔가 이미 너무 많으니까 약간 빚이 이미 한 30억 좀 있는데 그중에 100만 원쯤 뭐 3억 좀 더 늘어난다고 어차피 빚 많은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거는 뭐가 나오더라도 약간 이 피로도도 있고 그건 이제 조회수든 이슈 파급력도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그런 경향이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뉴스 밸류가 적은 뉴스냐 혹은 뭐 보도 가치 그럼요. 그건 전혀 아닌 건데 그럼요. 이게 좀 이슈 물타기성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권에서 자꾸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좀 문제다 싶긴 합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2주 안에 명태균 씨는 어떻게든 이제 기소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제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지금으로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펼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뉴스밸류 혹은 이 꼭지를 따는 것은 명태균이 아니라 이준석 의원이 아니냐라고 하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새 뉴스의 가치로서 무언가가 나온다면 이준석 의원으로서의 물꼬가 확 무언가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바로 분들도 그 계십니다. 점을 한번 좀 짚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해외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폭로전에 뛰어들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감정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전부터도 계속 이제 이준석 의원이 약간 발끈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세게 지르고 나오는 거는 이 이슈 자체가 처음에 했을 때부터 이준석 의원이 강공 모드가 아니었거든요. 용산에서 뭔가 자신을 걸고 넘어졌을 때 이렇게 크게 치고 나왔습니다. 그 전에서도 용산에서 뭔가 해명할 때 이준석 의원 또 얘기하니 갑자기 또 이렇게 확 불타올랐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검찰에서 이준석 의원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다시 이 폭로의 그러니까 이 의혹의 방향거리가 본인한테 몰려오자 그거에 대해서 일단 반발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이때 얘기한 맥락을 보게 되면은 검찰에서 자기를 왜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뭐 부른다 필요하면 당연히 가겠다. 근데 검찰에 궁금해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쫙 찾아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있더라. 정말 웃음을 참기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검찰을 알고 싶어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런 얘기도 충분히 가서 궁금하면 하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검찰 니네가 지금 정치적으로 뭔가 어느 정도 방향을 만들어 놓고 지금 나를 부르려는 거 아니냐. 근데 가긴 가겠지만 너희가 원래 원하는 의도들은 나 안 놀아줄 거야. 내 손에 생각보다 카드가 많이 들고 있어 라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정무적인 판단 들어갔겠죠. 본인에게 자꾸 화살이 쏠리는 게 당연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이 폭로의 중심에서 자꾸 본인들이 회자되는 거 뭐 칠불 살 때도 그렇고 뭐 홍매화 같은 이슈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로 얽히는 거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 방향을 틀기 위해서 다시 시선을 용산 쪽으로 공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의혹들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가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사실 그때도 기자들이 원래 물으러 갔던 거는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그때 보냈다는 메시지 이거 맥락이 어떻게 된 거냐. 그 전에 그럼 윤석열 대통령 소통이 있었던 거 이걸 물어보러 갔던 거였는데 이준석 의원이 딱 그때 포항시장 물론 그때는 이게 특정인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얘기를 하면서 시장도 확 틀어졌잖아요. 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검찰의 수사에 칼 것이 뭐 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위로 가서 윤석열 부부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옆으로 가서 이준석으로 가느냐. 지금 이 분수령에 있다. 혹시 이렇게 진단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미 분수령이 아니라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이준석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건드리면 다 같이 더 이제 상황이 커질 수 있다라는 식의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 이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였기 때문에 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만 보더라도 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혹은 뭐 이렇게 걱정이 양쪽에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수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검찰이 지금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에게 컨트롤이 되어 있고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들을 아주 과하게 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한 검찰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각자의 욕망과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튈지 모르고 지금의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명태균이 아니라 이준석일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김소연 변호사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가지고 이준석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뭐 압박 아닌 압박 혹은 뭐 굉장히 이렇게 건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검사들도 지금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대표가 칼을 꺼내들 것처럼 하다가 다시 넣고 안 보여줄 수도 있지만요. 여튼 지금의 관건은 명태균 씨보다는 이준석 의원한테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른바 김건희 명태균 의혹 공방에서 참 특이한 점은 이전의 어떤 공방 전개 양상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 무슨 얘기냐면 말을 아끼지 않는다. 양쪽 모두. 그렇죠? 보통 그 피의자가 된다 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소극적 방어, 그다음에 어떤 즉자적 대응 중심으로 가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변호인이 오히려 이제 판을 지금 깔려고 하는, 그러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강혜경 씨나 김태열 두 사람이 또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장외에서의 어떤 진실 공방이 뜨겁게 전개되고, 이건 사실은 이전의 사건에서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양상이거든요. 이게 바로 조금씩 사면해가는 이슈가 되기 힘든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계속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의도가 이전 사건에서는 검찰이 물꼬를 어디로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언론이 따라가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었다면 요번엔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요건 좀, 그러니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일단 먼저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 건 명태균과 이준석과 명태균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제기가 된 거잖아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든 끊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명태균 씨 역할론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긴밀한 관계였냐, 이제 여기서 약간 좀 결 차이가 있는 건데 이준석 의원의 입장은 명태균 씨를 메신저로서 써왔던 것은 맞고 소통을 해왔던 것도 맞다. 그러나 최초로 이제 명태균 씨를 소개받은 시점에 대한 것도 이제 본인 GPS 같은 걸 통해서 밝힌 적이 있고, 본인이 그게 계속 보도 나오는 게 무슨 지방에서 만났다느니 아니면 본인이 뭘 부탁했다는지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관계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명태균 씨 측에서는, 김소연 변호사 이런 쪽에서는 뭔가 명태균 씨를 이용해서 이준석 의원이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뭔가를 부탁하고 의뢰했고 그래서 그 성과를 좀 얻었다라는 입장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서로 양측의 주장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뭔가 이 타셔야 될, 그러니까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긴 있죠.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뭔가 더 여기서 드러나게 되면 이 사건의 뭔가 본질이 달라지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의 관계가 뭔가 이준석 의원 주장은 다르게 더 뭔가 심대한 뭔가가 있다고 치고, 그것이 결국 김건희 여사 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통로로서 이준석 의원이 다시 당대표로서 뭔가 역할을 했다까지 가야 역시 이준석도 공범이었어. 이준석도 이거가 그림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맞는 그림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좀 몇 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비판일 텐데 이제 법리적인 비판들이야 뭐 이제 상황이 수사가 돼야지 알 수 있는 걸 텐데, 이 대표가 그때 알고 있던 것들을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서 꺼내들 것처럼 하면서 또 말을 하지 않는다에 대한 불만을 아마 제기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미래의 올바른 행동이냐, 이것이 맞느냐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결국 이 사안의 본질은 곽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의 어떤 의혹의 핵심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거기가 이제 꽉 막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선이 좀 돌려지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외에서의 치열한 이 변호인들의 뭐라고 할까요? 언론 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정치인 후보들이 언론 공보방이라고 해서 오픈 채팅방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양쪽 다 언론인들 상대로 지금 공보방을 만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또 상황들을 브리핑해주기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옆으로 넓어져가지고는 이게 상황들을 좀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 게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어제 저희가 김소연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김소연 변호사가 이른바 김영선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당대표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는 어떤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가져와라 그랬고, 가져가니까
그거를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전달을 하라고까지 했다. 이래버리면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김영선 공천을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뒤에서 조정을 했다는 이런 주장이거든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역할은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결국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열심히 저걸 해서 김영선 공천을 따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의혹의 줄기였잖아요. 여기에 맞서서 지금 이준석 역할론을 김소연 변호사는 제기를 한 거고 이 부분들이 그러면 어느 하나는 진실이고 어느 하나는 허위냐 아니면 둘 다 진실인데 아직 관계 퍼즐이 안 맞춰진 것이냐 이걸 지금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걸 검찰이 밝혀내야 되는 건데 관련 이야기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결국은 관심사는 이거저거 다 떠나서 검찰이 수사를 하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를 하느냐 소환 조사를 하느냐 사실은 이거잖아요. 가장 네.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상황이면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의혹이라고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이제 기소에 유력하다라고 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뭉갤 거라고 봤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불기소로 끝냈던 사건입니다. 이제 그래서 특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의 검찰 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대로가 아니라 아예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 이상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수사만 보더라도 명태균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할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네. 그럼 수사가 뻗쳐나가기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또 특검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도 사실 원하는 그림을 창원지검에 그려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를 사실 많이들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창원지검에 사건을 이첩 보내가지고 창원에서 다 통합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 지금 엄청 에이스들이 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들 하고 물론 뭐 개별적으로 능력 있는 검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처럼 명태균 씨라는 사기꾼이 이런저런 돈을 받아가지고 사기 행위를 하려다가 공천 같은 과정에서 미수에 그친, 그러니까 뭔가 실패한 사건, 거기 플러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뭔가 본인이 허장성세를 했던 사건 정도로 지역에서 이런 하나의 해프닝으로 마무리하는 듯한 모양새가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오히려 지금 이준석 의원을 같이 껴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같이 껴가지고 용산과의 관계를 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심지어 그것을 김소연 변호사도 원하고 있어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이준석 의원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이준석 의원도 관련해서 해명해야 될 것도 있고 문제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애초부터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에 이준석 의원 쪽으로만 정리를 해가지고 사건을 끝내려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신뢰도가 저하 있는 상태에서 이준석 의원이 여기서 이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자꾸 이제 폭로식으로 나가는 거고 언론도 지금 자꾸 이것저것 탐색을 해가지고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건은 절대 그 선에서 끝나면 안 되고 윗선인 김건희 여사가 인사계 의혹도 나오고 공천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명확하게 규명돼야 될 것들 즉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이 만약 그렇게 그림을 정리하려고 한다면 역풍이 아주 만만치 않게 불 겁니다. 특검 얘기 바로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권에서 웃고 있는 시간이 다시 끝나고 야권의 시간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설령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더라도 출장 조사의 가능성이 99%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여사님이 또 창원까지 몸소 내려오셔야 된다라는. 서면 조사로도 끝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검찰의 신뢰도가 땅을 쳤다라고 보이고요.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사람들이 그 검찰 수사가 봐주기로 끝날 것이다라는 의심을 하지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이렇게 파헤쳤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결국 특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것인데 이 특검이 그 200석의 벽에 막혀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100번 갖고 안 되고 한 1000번, 10,000번 양보를 해서 검찰이 지금까지 공개된 그 수많은 녹취록의 거의 대부분이 명태균 씨의 이른바 뻥카였다라는 설령 그런 결론을 내리고자 하더라도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봤더니 아니래더라가 나와야 비로소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상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2주 안에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오히려 지금 검찰이 해주고 있는 행태는 무엇이냐면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사이에 카톡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 오빠가 누구냐에 있어서 친오빠라고 했잖아요. 검찰이 해준 건 그 해명 하나입니다. 김 여사가 억울하다 이런 정도의 사실상 김 여사 대변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비판밖에 못 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수사라고 하더라도 그게 신뢰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 듭니다. 거의 뭐 창원지검이 지금 제2부속실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에서 피하기 어렵죠.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 다시금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속 기한이 있기 때문에 20일 안에 일단 기소를 하든지 뭐 풀어주든지 해야 되는 건데 일단 뭐 기소는 그러니까 딱 혐의점 하나만 잡아서 일단 기소를 해놓고 계속 내가 추가 수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마냥 늘어질 수도 있는 거죠. 딱 그 이야기로 제가 어제 이제 연락했던 검찰 관계자가 하던데요. 딱 썰어가지고는 부분 기소할 것이고 나머지는 계속 쟁점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러니까요. 예. 계속 늘어지는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